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 노후를 믿고 맡긴 주식 정말 안전할까? 최근 서울에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안정적인 배당 ETF라며 투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50대, 60대 사이에서 주식으로 연금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삼성전자, 테슬라, AI, 양자 컴퓨터 관련 주까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열풍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고 금리는 물가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 다들 마지막 희망을 주식에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60대 이상 투자자의 40%가 최근 1년간 실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주식, 정말 당신 편일까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해질 무렵의 작은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주식으로 내 노후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두꺼운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 책을 읽던 사람은 62살의 정혜수 씨였다. 한때 중견 전자부품회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 부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의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퇴직식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웃었지만 정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유튜브에서 50대 주식 투자법, 은퇴자 배당 ETF라는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책상 위에는 주식 관련 서적이 쌓여갔다. 아내 이선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젊을 때도 밤새 회사 일만 하더니 퇴직하고도 또 이러면 어떡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회사는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안 끝났잖아. 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 80만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월세관리비 보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은행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노후는 망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첫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이 회사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유튜브에서 테슬라 2배 ETF 광고를 봤다. 요즘 50대, 60대가 테슬라로 인생 역전했다는 문구가 화면에 번쩍였다. 영상 속에는 은퇴 후 매달 분배금 받는 비결, 커버드콜로 월세처럼 수익 얻는 법이라는 제목들이 이어졌다. 정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 나도 도전해야 하나? 결국 그는 새벽 3시 휴대폰을 들고 투자 버튼을 눌렀다. 그의 1억 5천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이 미국 S&P 500 ETF와 커버드콜 상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AI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나눠 샀다. 그의 책상 옆에는 언제나 주식 투자 책이 놓여 있었다. 책에는 형광펜 자국과 메모가 빼곡했다. 배당주 안정, ETF 분산, 공포에 팔지 말라.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뉴욕 증시를 확인했고 저녁 식사 때면 아내에게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다. 봐봐. 오늘은 3% 올랐어. 이제 우리도 월세 수입처럼 돈이 들어올 거야.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보, 그게 진짜 월세처럼 꾸준히 들어오면 좋겠네. 하지만 2025년 봄, 미국 나스닥이 급락했다. AI 관련주와 테슬라 2배 ETF는 순식간에 30% 가까이 떨어졌다. 정 씨의 계좌에는 빨간 숫자가 아닌 짙은 파란색 손실 표시가 떠 있었다. 그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버티면 오르겠지. 그러나 손실이 40%를 넘어가자 밤마다 불면증이 찾아왔다. 그날도 새벽 2시, 정 씨는 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읽다 만 주식 투자 책이 열려 있었다. 책 귀퉁이에 이런 문장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었다. 시장은 언제나 이성을 잃은 사람의 돈을 가져간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거실로 나온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 그냥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잠깐 흔들리는 거야. 다들 이 시기를 지나야 성공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퇴직 전에는 냉정하고 분석적인 부장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바다 위에서 손을 부르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뉴스 봤어? 60대 이상 투자자 손실률이 40%래. 엄마 걱정 많아. 정 씨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달라. 나는 공부하고 하는 거야. 다들 ETF 몰라서 손해보는 거야. 그의 말에 딸은 잠시 말을 멈췄지만 방 안에 쌓인 주식 서적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며칠 뒤 그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다들 은퇴 후 골프나 등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 씨의 머릿속은 온통 주가 생각뿐이었다. 야, 요즘 테슬라 봤냐? 다시 반등할 조짐이 보여. 그는 흥분해서 말했지만 친구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혜수야, 너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냐? 주식은 인생의 일부지 전부는 아니야. 정 씨는 잠시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켰다. AI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 그 문구를 보고 다시 희망이 생겼다. 그래, 아직 기회는 있다. 그는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그날 밤 책상 위 주식 투자책 위에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 자국이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얼룩처럼 보였다. 2025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채 정이 쑤시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또다시 하락 중인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빨간색 대신 온통 푸른색, 마이너스 48%. 그의 손끝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다. 이럴 리가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오른다 했는데 그가 믿었던 커버드콜 ETF는 연일 배당금이 줄었고 AI 관련주는 급락했다. 배당만 받아도 산다던 유튜브 멘토들의 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정 씨의 투자 계좌에는 7,500만 원이던 돈이 4천만 원도 안 남았다. 그제야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이제 그만하자.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손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팔면 진짜 끝이야. 아직은 버텨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켠이 텅 비어갔다. 며칠 후 정 씨는 모처럼 친구 박노철 씨를 만났다. 그는 예전 회사 동기였다. 퇴직금 대부분을 채권형 펀드와 예금으로 나눠 넣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노철 씨는 정 씨의 표정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다. 혜수야, 요즘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잠깐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 말 끝이 떨렸다. 나는 내가 너무 몰입할까 걱정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문득 주식 투자책을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던 그는 노후의 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다라는 문장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퇴직 후 무능한 노인으로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젠 그냥 조금이라도 남은 돈으로 마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우리 욕심 내려놓자. 당신이 힘들어 보여. 정 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가를 훔쳤다. 이 책 처음엔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비처럼 느껴진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다. 남은 4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정형 채권 ETF로 나머지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다. 휴대폰 속 증권 앱을 삭제하며 말했다. 이제 숫자 대신 사람을 좀 봐야겠다. 그 후 정 씨는 새벽마다 시장 그래프 대신 근처 공원의 새벽 하늘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조금 살겠다. 가을이 되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손자의 작은 손이 정 씨의 손등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놀자. 그 한마디에 정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할아버지가 내 친구 할게. 아내는 식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젠 괜찮아? 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응, 괜찮아. 이제 돈으로 미래를 증명하려는 건 그만하려고. 그 말은 마치 지난 세월을 정리하는 한마디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증시 뉴스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퇴직 후 처음으로 지역복지관의 시니어 투자 교육반에 등록했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 내가 겪은 실수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강의 첫날, 그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투자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부 투자로 만들면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그는 강단 아래에 앉은 또래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세대는 참 억울하죠. 평생 일했는데도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다들 주식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더군요.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벌던 그 시절의 존엄함과 따뜻한 관계예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저도 삼성전자 믿고 전 재산 넣었다가 반토막 났어요. 그래도 선생님 얘기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는 돈 대신 사람을 키울 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오랜만에 그 주식 투자 책을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래도 이 책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교훈은 배웠네. 그는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선선하게 들어왔다. 주식 차트 대신 별빛이 그의 방 안으로 비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혜수 씨의 이야기는 먼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노후를 지키려던 주식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이제는 숫자보다 삶의 온도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 10층 작은 거실 창가에는 늘 햇살이 잘 들어온다. 그 창가에 앉아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사람. 65세의 한성우 씨. 그는 30년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당시 한 씨의 연금은 매달 240만 원. 그는 퇴직금 대신 평생 근무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을 내 노후의 기둥이라 불렀다. 주변 친구들이 주식과 코인에 뛰어들 때 그는 한동안 고민했다. 성우야, 너도 이제 손 놓으면 안 돼. 연금만으로는 안 돼. 요즘 60대 다 테슬라 산다더라. AI ETF 이런 거 들어가면 매달 배당 나온대. 퇴직식 날, 오랜 동료가 건넨 말이었다. 한 씨는 그날 밤 거실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노트를 들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내 노후는 수익이 아니라 안정으로 지킨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숫자보단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가계부를 매일 썼고 급여가 들어오면 무조건 20%는 저축했다. 가족과 외식 한 번을 해도 오늘은 이 금액까지만 하며 계산하던 그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퇴직 후 그는 친구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은행에서 권유하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거절하고 대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자산 흐름을 정리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배당주 ETF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책을 사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신문 경제면을 스크랩했다. 아내 이영숙 씨는 처음엔 의아했다. 여보, 요즘은 다 유튜브 보고 투자한다는데 당신은 왜 아직 신문을 봐? 신문엔 광고가 없어. 유행이 아니라 사실이 나오잖아. 그 대답에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한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신문, 점심엔 산책, 오후엔 지역복지관 시니어 금융교실 수업. 그곳에서 그는 ETF 구조와 분산 투자 원칙을 배웠다. 강의 첫날 강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그의 머리에 남아있다. 돈은 겁낼 때 잃고 지킬 때 불어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돈을 목적별로 나눴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에는 단 2개의 상품만 넣었다. 하나는 KODEX, 미국 배당 ETF, 다른 하나는 TIGR 국채 ETF였다. 처음엔 친구들이 비웃었다. 야, 그런 거 넣어서 언제 돈 벌래? 지금은 AI 시대야. 테슬라 2배 ETF 몰라? 그거 요즘 60대 사이에서 인기야. 그 말에 한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인생을 2배로 걸 만큼 여유가 없어.
하지만 갈등은 집 안에서도 찾아왔다. 아들 현우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늘 아버지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했다. 아버지, 요즘 코인 시장 반등이에요. 이더리움 사두면 몇 달 만에 2배 갑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엔 시대가 너무 빨라요. 한 씨는 잠시 아들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 노후를 변동성이 아닌 시간에 맡긴다. 현우야, 아빠는 너처럼 빠르게 달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천천히 걸을 때야. 그 말에 아들은 답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60대 투자자 40% 손실이라는 제목이 떴다. 한 씨의 친구들 몇몇은 그 손실을 직접 겪었다. 어떤 이는 퇴직금 1억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떤 이는 커버드콜 ETF 배당금이 줄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한 씨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다들 고생하네. 그러게, 당신처럼 천천히 한 사람은 거의 없대. 아니야.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욕심이 없었던 게 다행이지.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의 절제가 만든 결과였다. 퇴직 5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엔 여전히 원금이 그대로 있고 매달 25만 원의 배당이 꾸준히 들어온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돈으로는 손주 용돈과 여행비를 마련한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신문 옆에 놓인 작은 수첩에 이렇게 쓴다. 오늘도 손실은 없고 마음은 편안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기까지는 그 역시 불안과 흔들림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2023년 금리 인상으로 배당 ETF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 그런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 나이에 또다시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겠지.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엔 불안 대신 규칙이 자리했다. 그는 돈을 쫓지 않고 돈이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었다. 2025년 가을, 강동구 천호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한성우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길가엔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손수 싸온 도시락을 꺼내며 물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한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주식 앱을 끄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이네. 그는 지난 봄 과감히 스마트폰에서 증권 앱을 삭제했다. 그 이후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대신 매달 말이면 이메일로 들어오는 배당 내역서를 한번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 그의 수익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원금은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제 내 통장은 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야. 그의 오랜 친구 박재홍 씨는 달랐다. 같은 시청 출신이었지만 퇴직금 일부를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최근 손실로 고민이 깊었다. 그날도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야, 넌 참 대단하다. 나는 2천만 원 벌겠다고 시작했는데 벌써 1,000만 원이 날아갔어. 근데 넌 배당만으로도 여유롭잖아. 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관리했어. 돈은 잃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더라고. 그 말에 친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한 씨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팁 50대, 60대 노후 준비, 실패 사례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퇴 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60대 남성, 최근 급락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 그 소식에 아내는 젓가락을 멈췄다. 참 무섭다, 그치? 당신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한 씨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야. 나도 그럴 뻔했지. 다만 운 좋게 욕심이 조금 덜했을 뿐이야. 그의 눈빛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함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엔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돈을 벌기보다 잃지 않는 삶을 배우자.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한성우 씨의 하루는 느리지만 단단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아내와 동네 도서관을 찾아 독서 모임을 운영했다. 그 모임 이름은 느림 배당회. 참여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었다. 매주 수요일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재테크 실수를 나누며 웃곤 했다. 한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순 없지만 마음이 편한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그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누군가는 이 커피가 제일 부자 냄새나요라며 웃었다. 그 말에 한 씨도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현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집 계약했어요. 적금이랑 코인 조금 정리했죠. 예전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네요. 그 말에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걸 이제 안 게 어디냐? 아빠도 그거 깨닫는데 60년 걸렸어. 아들은 잠시 웃다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순간 한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돈으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삶으로 얻은 평온한 자부심이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날짜 아래 이렇게 썼다. 연금은 내 뼈대, 배당은 내 호흡, 가족은 내 힘. 창밖엔 은은한 불빛이 깔려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 위에 겹치는 손자의 웃음소리.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 노후는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다. 시간이 흘러 한 씨는 노후 강의 초청을 받았다. 강단에 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돈을 키우는 법만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식도, 연금도 다 좋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마음의 여유예요. 강연이 끝나자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그동안 너무 불안했어요. 이젠 연금만으로 사는 게 부끄럽지 않게 느껴지네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그게 바로 부자의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책상 위엔 낡은 신문과 작은 메모 한 장.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노후는 잔고가 아니라 관계로 증명된다. 그는 커튼을 걷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의 노후는 불안이 아닌 안정의 이름으로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결국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성우 씨의 선택처럼 조금 느리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차이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50대와 60대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고령층 경제활동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이 여전히 경제활동 중이며 그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부족 때문에 일을 계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금융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은 답변이 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안 된다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노년 세대에게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투자의 방향에 있습니다. 국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투자 손실률이 마이너스 18%, 70대 이상은 마이너스 2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코인, 두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는 심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투자자의 약 3분의 1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층 투자자일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한국금융소비자연맹의 고령층 금융습관 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후 몇 년 안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안정형 금융상품에 분산한 사람들은 10년 뒤 자산 유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반면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유지율은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유지율이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가 노후의 삶을 좌우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투자 실패로 노후 계획이 틀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퇴직금 전액을 한꺼번에 투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손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정기적인 연금과 배당 중심의 소득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노후에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수치는 한성우 씨 같은 계획형 은퇴자들이 왜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해외 연구들도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고수익 단기 투자를 반복할수록 우울증과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배당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그룹은 심리 안정도가 크게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는 투자 수익보다 심리적 평온이 노후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국의 한 경제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노년층의 투자 스트레스는 건강 수명 단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돈을 불리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층 정신건강과 금융불안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최근 1년간 투자 손실을 경험한 60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 손실액이 수천만 원을 넘은 경우 1년 내 병원 진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년층의 재무 안정성이 곧 건강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한성우 씨처럼 안정적인 수입 구조와 절제된 투자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균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라 돈을 잃을까 두려워 투자에 몰리는 세대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죠.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고령층의 금융 문제는 소득의 부족보다 금융 지식과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즉, 정혜수 씨처럼 불안감에 밀려 유행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게 되고, 반대로 한성우 씨처럼 시간을 두고 공부하며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을 명확히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 은퇴 후 투자 손실을 경험한 사람 중 대부분이 투자 당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전문가 조언 없이 지인의 추천이나 인터넷 영상만 보고 투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훨씬 높았고 손실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통계는 결국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투자가 아니라 이해와 학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50대와 60대는 이제 단순한 투자 세대가 아니라 노후 생존형 투자 세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지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버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결국 진짜 승자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노후에도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야기 속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삶은 결국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불안과 욕심에 밀려 퇴직금을 시장의 파도에 던졌고, 누군가는 조금 느리더라도 원칙과 계획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50대, 60대, 혹은 이제 막 은퇴를 앞둔 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노후의 불안을 덜어주는 정책과 제도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부터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4년 말부터 고령층 금융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연금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이 안전하게 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과 연계해 노후 자산상담 전담 창구를 전국 주요 도시 지점에 설치했고 60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품, 구조와 위험도를 2차례 이상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즉, 투자 전에 이 상품이 당신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내 연금 리모델링 서비스를 확대해 한 번의 조회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과 세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금융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50대 이상 시민에게 배당 ETF, 연금 수령 계획, 노후 자산 배분법 등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통장을 분석하고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위험도를 계산해보는 실습 중심 교육입니다. 부산시는 금융돌봄센터를 통해 10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고령층이 잘못된 투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상담과 피해 회복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시니어 금융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은퇴자들이 월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을 분석받고 필요시 지역 신협과 연계해 저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후의 자립과 금융주권을 되찾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약자 보호 정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금융피해 중 상당수가 온라인 모바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고령층 비대면 금융안전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인증을 거치고 가족이나 지정 보호자에게도 알림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이 날아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죠. 이런 변화들은 한성우 씨처럼 신중하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00세 시대 자산건강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금융뿐 아니라 건강과 복지를 함께 묶은 노후 설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은퇴자에게는 재무건강 통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산관리뿐 아니라 의료비, 치매 대비, 주거비 지원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나라들의 대응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니어 자산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65세 이상 투자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거래은행이 반드시 수익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음성 영상으로 녹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됩니다. 또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 금융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에게 금융전문가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계 지출과 투자 상황을 함께 점검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돌봄센터도 이 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죠.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고령층의 무분별한 투자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니어 투자자 보호법을 통해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보호자나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수많은 고령층 피해를 막아내며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무료 재무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은퇴자들이 개인 재정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노년층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자립 시스템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고령층의 노후 안정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교육의 문제다.
우리나라 역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국 평생학습관과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 자산관리 아카데미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니라 투자 사기 예방, 합리적인 소비 계획, 세금 절약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퇴직금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흘려보내고 어떤 구조로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가 진짜 노후의 승부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배우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혜수 씨와 한성우 씨의 갈림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넘어야 할 인생의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한 사람은 욕심을 쫓다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켜냈다. 하루의 차리, 한 번의 선택, 그 작은 갈림길에서 두 인생의 노을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며 일터에서 버티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세대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문턱, 퇴직 이후의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웃음을 지었죠. 정혜수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이 돈으로 노후를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그를 이끌었고 욕심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프의 숫자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고 계좌의 색깔이 그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투자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온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성우 씨는 같은 세대, 같은 은퇴자였지만 조용히 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한 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불리는 게 아니라 지킨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죠. 그는 숫자 대신 시간을, 수익 대신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계좌엔 큰 수익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을 감사히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잔고를 채우기 위해 흘린 세월의 의미 아닐까요?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의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의 제도와 지자체의 도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있습니다. 불안할 때 멈추는 용기, 모르겠을 때 배우는 겸손, 그리고 욕심 대신 나눔을 택하는 마음. 그 세 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정혜수 씨의 방 안에는 아직도 낡은 주식책이 남아있고 한성우 씨의 거실에는 신문과 손자의 웃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갈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가 만들어야 할 노후는 더 이상 숫자와 경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불안 대신 평안으로, 조급함 대신 여유로, 비교 대신 감사로 하루를 채워보세요. 여러분, 부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주는 가족, 친구, 이웃이 곧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세대, 이제는 벌기보다 누리기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일의 불안보다 오늘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춰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으로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 인생으로 돈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그 말이 곧 우리 세대가 남길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퇴직금이 될 겁니다. 요즘 평안하신가요? 매일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에 편할 날이 없으시죠?
그런데 최근 통계 보셨나요? 60세 이상 절반이 노후 자금이 1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살 된 분이셨는데 평생을 가족 위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래요. 그런데 은퇴하고 딱 2년 만에 병원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쓰시고 결국 집까지 팔아서 작은 원룸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한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요즘 제 주변만 봐도 노후 자금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세요? 나는 괜찮겠지 싶다가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나 병원비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시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픈 곳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이에요. 우리가 기댈 곳 하나 없이 모아둔 돈이 전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제가 그 막막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복도 끝, 허리 굽은 남자가 느릿하게 걸어 들어온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61세.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수백 명의 직원들을 지휘하던 그는 늘 깔끔한 와이셔츠와 반짝이는 구두로 출근했다. 이 부장님 오시면 라인 분위기가 달라져. 동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말이었다. 그는 퇴직하던 날 인사팀에서 마지막 서류를 건네받으며 묘한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받는 한 줄의 숫자였다. 그날 저녁 아내 윤정이는 퇴직 기념으로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여보, 이제부터는 우리 좀 쉬어요. 당신도 이제 일 그만하고 몸 좀 돌보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젠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퇴직 후 처음 맞은 겨울. 이도현은 낯선 하루를 버텨야 했다. 늘 출근하던 시간에 깨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올려둔 신문 한 부,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게라고 적힌 메모. 하지만 신문 속 기사들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70대 절반, 노후 자금 1억도 못 모아. 퇴직 후 2년 내에 파산하는 중장년층 급증. 그는 그 문장을 읽다 말고 조용히 신문을 접었다. 난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점점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2023년 여름, 아내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자궁근종이 좀 커졌어요. 당장 위험하진 않지만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얼마나 드나요? 입원까지 하면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날 저녁 퇴직금 일부를 인출했다. 돈 걱정 말고 치료부터 하자.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수술 이후 아내의 회복이 더뎠고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통장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쓰던 돈이 1년 만에 많이 줄었다. 퇴직금 5억 2천만 원 중 남은 돈은 5천만 원. 그는 주식을 조금 해볼까 고민하다가도 괜히 잃으면 더 불안해질까봐 하며 멈췄다. 대신 매달 연금저축에서 빠져나가는 30만 원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위안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병원 영수증, 카드 명세서, 약봉투가 겹겹이 쌓였다. 그는 퇴직할 때 받았던 감사패 옆에 그 종이 더미를 올려두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수면제 반개를 삼키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은 못 가겠네. 그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가에 맺힌 미소가 떨렸다. 괜찮아. 당신이 건강해지면 다 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경테 한쪽이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안경을 벗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거도 수리해야겠네. 그 깨진 안경테는 그의 삶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음을 상징하듯
책상 위에서 덜컹거렸다. 2024년 봄.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나 결혼 생각 중인데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얼마면 되겠냐?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서류를 뒤적였다. 적금 해지, 예금 인출, 카드 리볼빙 한도까지 계산했다. 결국 아들에게 보낸 돈은 3천만 원. 아빠가 지금은 이게 한계다. 미안하다. 아들은 괜찮아요라며 웃었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전보다 전화를 덜 했다. 손주의 영상통화도 줄어들었다. 그는 그 이유를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돈이 끊기면 대화도 끊기는 건가? 퇴직한 지 2년째 되는 해.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다. 새벽 5시,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콩나물을 다듬는 일. 이도연 씨, 이건 좀 더 얇게 잘라주세요. 점주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 수십 명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20대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깨진 안경을 끼고 거울을 바라봤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자신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손끝엔 콩나물 껍질이 붙어 있었고 그 손은 한때 현장을 지휘하던 손이었다. 아내가 다가와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자신이 없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이 그들의 마지막 위로가 되었다. 2025년 초,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그는 출근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과 안경이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안경테가 완전히 부러지고 렌즈가 2조각으로 갈라졌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괜찮으세요?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아, 괜찮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미 흐릿했다. 그날 밤 깨진 안경을 고치러 갈 여유도 없이 그는 다시 장부를 펼쳤다. 통장 잔고 184만 원. 다음 달 카드 결제액 176만 원. 남은 돈은 8만 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깨진 안경테 위로 그의 손이 덮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이도연은 깨진 안경테를 테이프로 붙여 다시 얼굴에 걸었다. 한쪽 렌즈가 조금 기울어진 탓에 세상이 비뚤게 보였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여보, 안경은 새로 맞춰야죠. 그거 쓰면 머리 아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직 볼 순 있어.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요즘 그가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부부가 주말마다 찾아왔지만 요즘은 통연락이 없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손주 돌잔치 고지라던데.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히 부담 주기 싫어. 바쁘겠지. 그날 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카카오톡 목록에 아들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손주 돌잔치 사진. 그 속엔 아들, 며느리, 손주가 웃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다. 나한테 초대 안 한 거야. 그 한마디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 후로 그는 말수가 줄었다. 반찬 가게 일도 끊었다. 점주는 전화를 걸어 물었다. 이도연 씨, 왜 안 나오세요? 어제도 안 오셨잖아요. 그는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며칠 쉬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손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늙은 사람처럼 대하는 시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도연 아저씨, 이건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그 말 속의 배려가 그에겐 연민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통장 잔고가 이제 100만 원도 안 돼요. 관리비랑 약값 내면 끝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함을 열었다. 거기엔 영수증과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깨진 안경테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당신 탓 아니에요. 우리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도 말이야, 내가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들의 집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오래된 냉장고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만이 깼다. 며칠 뒤 그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깼다. 거실 불을 켜자 책상 위에 깨진 안경과 계산기가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그는 중얼거렸다. 한때 수백 명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달엔 전기 끄고 살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그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안경을 벗어 창가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빌라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응, 잘 지내지. 손주는 잘 크냐? 예, 그게 사실 아빠한테 미안해서 전화드렸어요. 돌잔치 때 못 불렀어요. 요즘 아내가 좀 예민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인생 다 그런 거지.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안경을 집어들었다. 테이프로 붙여진 그 안경을 닦으며 자신의 얼굴을 비춰봤다. 괜찮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또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집 앞 공원에 나갔다. 벤치 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노인을 보았다. 아저씨, 매일 여기 나오시네요. 예, 사람 소리라도 들으려고요. 그 노인은 허어 웃었다. 나도 그래요. 그날 이후 이도연은 매일 오후 공원으로 나갔다.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섞는 게 그에게는 버티는 힘이 되었다. 비록 돈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햇살이 닿았다. 2025년 봄, 그는 깨진 안경 대신 값싼 새 안경을 하나 샀다. 시력이 좀 달라졌네요. 안경점 주인의 말에 그는 웃었다. 예, 세상이 좀 흐릿해졌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젠 다시 보이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무엇이 다시 보이는 건지. 그저 그의 눈빛이 전부 다 맑아진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파일을 꺼내 들었다. 영수증, 카드 명세서, 약봉투. 그것들을 천천히 찢어 휴지통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그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조금 흐릿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도연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 그는 돈이 없어 무너졌지만 결국 깨달았다.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작은 단독주택. 햇살이 부엌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두꺼운 낡은 공책을 비춘다. 그 공책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지만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숫자와 짧은 메모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공책의 주인은 한상호, 전직 대기업 회계팀 부장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돈의 흐름을 다루던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회계도 정확히 계산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숫자를 믿었지. 감정으로 살면 후회가 남지만 계산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더라고. 그가 웃으며 한 말이었다. 20년 전 그가 43이던 해에 IMF 후유증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퇴직이라는 단어를 눈앞에 두고 깨달았다. 언젠가 나도 이 자리를 떠나겠구나. 그날 이후 한상호는 매일 밤 30분씩 가계부를 썼다. 그는 가계부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언젠가 회사를 떠나도 숫자는 내 편이어야 한다.
그의 수첩에는 식비 45만 원, 38만 원으로 절약, 연금 저축 매달 40만 원 자동이체, ETF 장기 적립 월 20만 원. 이런 기록이 수백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다. 그의 아내 박정민. 처음엔 불평했다. 여보, 그렇게 아끼면 우리가 언제 즐기고 살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조금 덜 쓰면 나중엔 우리가 남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잖아. 그 말은 당시엔 지루한 원칙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철학이 되었다. 그는 퇴직 10년 전부터 회사 퇴직금 예상액을 엑셀로 계산해봤다. 3억 5천만 원 정도 나오겠군. 그는 그 숫자에 맞춰 계획을 세웠다. 50대 초반 대출 3천만 원 조기 상환, 50대 중반 연금 저축 추가 불입, 50대 후반 주택 리모델링 대신 도심, 근교 전세로 이동.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다. 우리 집인데 왜 나가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는 보유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집값은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 2023년 봄, 그는 33년 만에 퇴직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그중 1억 원은 바로 연금형 상품으로 옮겼다. 매달 42만 원씩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남은 5천만 원 중 일부는 비상금, 나머지는 아내 명의로 적금과 투자에 분산했다. 퇴직식 날, 그는 부서 후배들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울 거야. 그 말은 그가 평생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다운 인사였다. 그의 하루는 퇴직 전보다 더 바빠졌다. 월수금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회계 재능기부 수업, 화요일엔 복지관 노인 대상 무료 세무 상담, 주말엔 아내와 근처 공원 산책.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할 땐 돈 때문에 계산했지만 이젠 사람들 웃음 때문에 계산하지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의 계획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2024년 초, 전 세계 금리 급등으로 물가가 폭등했다. 연금 수익률이 줄고 마트 장바구니 값이 20% 이상 뛰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래서 현금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는 지출표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바로 지웠다. 외식 20만 원, 10만 원, 택시비 5만 원 영원.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한강 둔치 벤치에서 식사를 했다. 그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게 진짜 여행 같네. 그는 대답했다. 돈이 줄었을 뿐 행복이 줄진 않았지. 그의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 전세 보증금이 좀 부족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얼마면 되겠냐? 4천만 원이면 돼요.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통장에 있던 비상금 중 2천만 원을 보내며 말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대신 나중에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와줘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게요. 그 대화 이후 그의 집은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아들이 결혼 후 주말마다 찾아왔고 손녀가 태어나자 그는 작은 방 하나를 손녀방으로 꾸몄다. 이 방은 투자 수입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 그가 그렇게 말하며 벽에 손녀 사진을 걸었다. 2025년 봄, 그의 회계 재능 기부가 입소문을 타면서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혹시 주 2회라도 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정의 사례비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이제 강의라니. 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이잖아요. 이젠 나누며 사는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누군가의 계산기를 도와주는 거다. 그날 밤, 그는 20년 동안 써온 가계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돈은 나를 위해 모았지만 결국 사람을 위해 써야 의미가 있다. 지금 그는 매달 200만 원 조금 넘는 연금으로 단정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매일 새벽 6시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의 낡은 공책을 쓴다. 오늘도 수입과 지출을 적었지. 이건 습관이 아니라 나의 일기야.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창밖 햇살이 그 낡은 공책 위에 내려앉았다. 2025년 여름, 한상우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언덕길을 걸었다.
햇살은 뜨거웠지만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주머니 속에는 늘 들고 다니는 낡은 공책이 있었다. 가계부 겸 일기장, 그리고 인생의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 그날도 그는 공책을 꺼내 펜으로 적었다. 오늘의 감사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 숨이 덜 차서 다행. 단 10자 남짓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그가 지켜낸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한상우에게도 불안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와의 거리였다. 퇴직 후 2년쯤 지났을 무렵 함께 일하던 후배들이 점점 그의 연락에 답하지 않기 시작했다. 형님, 언제 한번 뵙죠. 그 말은 늘 인사처럼 끝나버렸다.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도 이제 세상에서 멀어진 걸까? 그때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회계 재능기부 수업 듣던 분들이 감사하대요. 혹시 정식 강좌로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주저했다.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이제 늙었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처럼 인생 계산 잘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강의를 시작했다. 첫 수업 날, 그는 칠판에 커다랗게 가계부는 기억의 기록입니다라고 썼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60대, 70대였다. 퇴직금 다 썼어요. 자식 결혼시키고 나니 남은 게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깨달았다. 그가 가진 지식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돈을 얼마나 오래 지켜냈는지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 몇 명은 한상우에게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가계부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던 때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는 말했다. 예전엔 숫자만 보였는데 이젠 그 숫자 안에 사람이 보여. 아내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그들은 그렇게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붉게 내려앉았다. 그의 눈에는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보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평온했으면 좋겠다. 그의 강의는 점점 입소문이 났고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도서관에서까지 연락이 왔다. 선생님, 혹시 강의 자료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제가 쓴 공책이요? 그건 제 일기라 안 되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노하우를 정리해 무료로 배포할 노후 가계부 샘플을 만들었다. 한 달 소비 정리표, 비상금 계산법, 연금 활용 메모 등. 그는 밤마다 그것을 직접 인쇄해 수강생들에게 나눠줬다. 그 파일 맨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은 떠나도 배운 건 남는다. 이 문장은 그의 인생을 요약한 문장이기도 했다. 2025년 가을, 그는 연금 외에도 소규모 자문 활동을 병행하게 되었다. 재무지식이 부족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월 3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주며 그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이 돈이 크진 않지만 나에게는 자존심이야. 그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삶이 아니었다. 그는 매달 연금과 소소한 수입으로 자신의 삶을 운영하고 있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 그 숫자는 안정과 존엄의 상징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한상우는 부엌 식탁에 앉아 올해 마지막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으로 완성된 인생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발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다. 잠시 뒤 그는 아내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내년에도 이 공책으로 새해 시작하자. 그럼요. 올해도 잘 지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집 안에는 커다란 음악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이도연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계획과 후회였다면 한상우가 행복을 지켜낸 이유는 준비와 절제 그리고 관계의 온기였다. 그는 거창한 부를 쌓지 않았지만 잃지 않을 삶을 만들어냈다. 그의 낡은 공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증거였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직 노후가 멀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시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편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적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기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통계와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앞서 본 두 사례의 길이이기도 하자마자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수치들이야말로 현실이고 이 연구들이야말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건드리는 증언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독거 노인의 증가를 보겠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치는 단지 인구 구조의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해진다는 압박을 사회 전체가 함께 느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의 비율은 약 19.3%입니다. 이는 노후에 경제적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도움을 청할 대상마저 없는 고립된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삶의 질, 만족감,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국내외 여러 연구들은 단순히 돈이나 자산만이 아니라 사회활동, 인간관계, 건강 상태 등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관계, 경제 수준, 건강, 주거 조건, 복지 서비스 이용, 봉사활동, 사회활동 등이 모두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와 사회활동 참여는 특히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재산이 많더라도 사회에서 단절되거나 외부 활동 없이 지내면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산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산이 많은 노인이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사회활동 참여가 다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사람을 연결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해야 진정한 만족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건강과 삶의 만족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그 경로 중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이 매개 또는 조절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이 나쁘더라도 사회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 만족이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국내 논문에서도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 지지, 친구육 관계, 사회활동 등이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나 활동이 함께 뒷받침될 때 진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통계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있습니다.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일하는 고령자의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일하는 고령자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더 낫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고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적절한 경제활동이 단순히 수입을 넘어 정신적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노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연구는 분명히 경고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돈만 많다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며 돈과 활동, 관계, 건강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의 만족과 존엄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 지표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두 사례 몰락한 이도현과 준비된 한상우 사이의 큰 격차는 무엇일까요? 단지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저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향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 그리고 해외 사례를 섞어 여러분이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부 차원에서 눈여겨볼 정책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229개 시 군구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한데
여거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가 병원과 요양원 사이에서 끊기는 일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이 커져 통장을 허무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역 기반 의료와 돌봄이 연결되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미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노인들의 의료비 감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단순한 금전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의 안정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향성 위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보완을 제안합니다. 첫째, 통합 연계형 지역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복지관, 요양서비스, 방문 간호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령자가 한 기관씩 옮기며 치료와 돌봄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체계는 여러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관리나 만성병 관리 서비스를 재택 중심으로 제공하면서 여러 기관 간 중복 제거와 연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둘째, 돌봄 제공자 지원과 보상 체계 강화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돌보미에게 일정 보상을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돌봄 대상자에게 수당을 주고 그 수당을 돌보는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돌봄자 부담을 줄이며 돌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사회 참여 확대 정책입니다.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계속 참여하게 하면 삶의 만족과 정서적 건강이 개선됩니다. 홍콩의 노인 친화 프로그램은 노인 교육, 공공시설 노인 친화화, 대중교통 우선석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이 도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친화 도시 정책은 단순히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넷째, 사회안전망 보강 및 기초소득적 보조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 강화하고 생활비 지원 또는 연계 보조금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제도를 보완해 일정 연령 이상 노인에게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을 위한 특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 수준을 조정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합니다. 노인복지법이나 노령자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해 지역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노인복지사업 수행 여력이 제한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보충하고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자 보상 강화, 노인 사회 참여 제도 강화, 기초 보조금 미지연금 보완, 법제도 정비 및 지자체 재정 보강. 이 5축이야말로 몰락형 사례와 대비한 지켜지는 노후의 제도적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개인이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례 속 인물이 이런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삶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준비한 마음만은 오래 남는다. 오늘을 아껴 쌓은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평안이 되어 돌아온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고 마음이 남으면 삶은 다시 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평생을 일했지만 준비하지 못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이도현 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묵묵히 계획을 세우며 숫자보다 마음의 여유를 지켜낸 한상우 씨였습니다. 이도현 씨의 노후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로 가득했죠.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잠 못 이루던 밤, 자식에게 손을 내밀며 느낀 그 모멸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현실의 그림자였습니다. 반면 한상우 씨의 하루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거창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매일의 가계부와 작은 습관으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돈이 삶을 지배하기 전에 내가 삶을 정리하자고 마음먹었고
그 결심 하나가 그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오늘만 버티자였고 다른 한쪽은 내일도 살아보자였습니다. 그 작은 마음가짐이 결국 삶의 품격과 존엄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들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시간 앞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로 걷느냐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와서 뭘 준비하겠어. 이미 늦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그 순간, 당신의 노후는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 통장을 채우는 일보다 당신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전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준비된 마음이 전부입니다. 한상우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공책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오늘의 감사, 숨이 덜 차서 다행. 그 단순한 문장은 수억짜리 자산보다 더 귀한 삶의 증거입니다. 그는 이제 지역복지관에서 무료 강의를 하며 자신이 배운 삶의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의 미소 속에는 자존심이 있고 평안이 있고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존중을 얻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상우 씨처럼 남은 인생을 지키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을 열어보며 불안하시다면 당장 그 숫자에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내일을 위해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하나가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될 겁니다. 한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늦게 핀 꽃은 더 오래 향기롭다. 혹시 지금 시작이 늦었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마음으로 충분히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도현 씨처럼 무너지는 삶을 탓하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한상우 씨의 이야기는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길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단단한 평안을 쌓아갈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언젠가 행복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노후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채워지길,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마무리되길, 그렇게 오늘 하루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셨으면 합니다. 삶의 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내일의 평안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노후를 위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해야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인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봄 인사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한성호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의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전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에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 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 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록 마이너스 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